이번 달은 더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뵙고 또 가을이 되어서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보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 네, 오늘 제가, 호락호락한 세계사 몇 편인가요? 제 14편입니다, 벌써. 오늘 주제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모든 만인이 기다리는 주제입니다. 스파르타. 헤라클레스의 후예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강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300. 영화 300이 생각나시죠? 자, 오늘 영화 300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짧게 강연을 할 거예요. 짧게 강연할 동안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리액션. 그죠? 부부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리액션. 여기서부터 먼저 예행 연습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동상은 누구의 동상일까요? 헤라클레스의 동상입니다. 이 헤라클레스의 동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른 신들보다 또 보통의 다른 남자들보다 근육량이, 뚱뚱한 거 아니에요? 근육량이 2배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벅지를 봐주세요. 우리가 이거 보통 빵이라 그럽니까? 이거 보통 아니죠? 헤라클레스의 동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이 헤라클레스는 어떤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의 아이콘입니까? 힘의 아이콘이죠. 괴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라클레스의 후손들, 이 헤라클레스를 조상으로 삼고 있는 도시국가가 바로 스파르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파르타도 이 헤라클레스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죠? 국가의 정체성에. 자, 그래서 오늘 이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스파르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파르타를 알기 전에, 찾아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많이 보셨죠?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영화 제목이 뭐였던가요? 300입니다. 잠시 2초 동안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 영화가 상영이 되었을 때 전국에 있는 2천만의 남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헬스장으로 가셨죠. 또 2천만 명의 여성들이 안구가 정화가 되었습니다. 안구가 정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 스파르타의 남자들, 완전 스트롱맨들이죠. 이 스트롱맨들이 살고 있던 이 스파르타. 저는 이 영화 300에서 가장 압권이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영화 보셨군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남자가 바로 이 영화 300의 주인공, 스파르타의 왕이죠. 레오니다스 왕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 누구일까요? 바로 페르시아의 사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르시아의 사신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물 속에 지금 빠지고 있는 장면이죠. 빠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쳐넣습니까? 바로 레오니다스 왕이 쳐넣게 되죠.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사신은 왜 이런 모멸감이 아니죠.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이 영화 300의 배경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 한 제2차에 해당이 됩니다. 테르모필레 전투의 전 장면인데요. 이 페르시아의 당시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었습니다. 자, 전쟁을 안 하고, 그죠? 전쟁을 안 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을 보냈는데 이 페르시아의 사신이 레오니다스 왕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물과 흙을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과 흙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항복입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죠. 흙은 삶의 터전입니다. 이것을 바치라는 것은 스파르타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레오니다스 왕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페르시아 사신을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이 우물 쪽으로 데리고 와서 발로 탁 차버리면서 했던 말이 뭐죠? 이 말입니다. 뭐예요? This is Sparta라고 얘기하죠. 자, 물과 흙이 있는 곳이 어디다? 우물이다. 네가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들어보셨죠? 네가 가라, 가져가라, 물과 흙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is is Sparta.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스파르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스파르타는 강하거든요. 이런 스트롱맨이 있던 나라, 터미네이터 같은 이런 남자들이 있던 나라, 오늘 스파르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스파르타인들은 강해져야 됐을까? 요 의문점을 하나 가지고
자, 강연에 임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 보이십니까? 영어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한글로 된, 자,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기 때문에 예, 한글로 된 지도도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요게 보이면 곰 발바닥 같은 섬이 아닙니다. 반도입니다. 요 곰 발바닥 같은 반도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펠로폰네소스. 시작! 펠로폰네소스. 자, 좋습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제일 아래쪽에 누가 위치하고 있습니까? 스파르타가 위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메세니아가 있고 다음에 오른쪽에 아르고스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이 스파르타를 세웠던 사람들은 원래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이 윗지역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위쪽에서 내려왔던 도리아인들이었죠. 이 도리아인들이 이렇게 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곰 발바닥에 두 개를 스파르타가 차지했죠. 한쪽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메세니아가 차지했습니다. 또 한쪽은 누가 차지하고요? 아르고스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가 있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여기 보면 아테네가 보이시죠? 이 아테네는 굉장히 산지가 많습니다. 산지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 반도에서 아마 유일하게 가장 평야가 많고 토지가 비옥한 곳이 바로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펠로폰네소스 요 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지역이 바로 스파르타가 위치했다는 거죠. 자, 평야가 있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했다는 거죠. 주변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자급자족이 가능한데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겠죠. 그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인구가 점점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웃 나라를 정복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그리스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도리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누구를 칩니까? 메세니아를 정복하게 되죠. 근데 이 메세니아도 도리아인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캐릭터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100년 뒤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정복당한 100년 뒤에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기간이 한 50년 정도가 됩니다. 50년 동안 이 반란을 진압했던 나라가 바로 도시국가 스파르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메세니아의 어떤 반란을 보고 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스파르타는 어떤 인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메세니아 가만히 두서는 안 되겠네. 어떻게든 밟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테르모필레, 우리가 테르모필라이라고 하기도 하고 테르모필레라고 하기도 하는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인구 구성을 보면 스파르타가 왜 강해져야만 하는지 우리가 아테네와 비교를 하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아테네의 시민 인구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예는요? 37%를 차지하고 있죠. 자, 시민 인구의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자, 스파르타에서 시민 한번 찾아봐 주세요. 몇 퍼센트입니까? 7%밖에 안 됩니다. 노예 인구가 몇 프로에 해당합니까? 63%가 노예 인구가 63%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인이라고 있죠. 페리오이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민족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도리아인들이, 스파르타인들이 이 지역을 침략을 했을 때 빨리 항복했는 케이스입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자, 스파르타에 순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리오이코이라고 해가지고 반자유민의 위치를 가지고 있던 그 족속들이 바로 페리오이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까 이 스파르타가 이 메세니아를 정복하면서 이 메세니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50년 동안. 스파르타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 메세니아인들을 스파르타인들이 뭘로 두었습니까? 노예로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이 스파르타의 시민 인구가 한 7%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수적으로 봤을 때 한 10,00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페리오이코이 그리고 또 우리가 헬로타이라고 하는데 노예를 헬로타이라고 하는데 다 합치면 시민 인구의 20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10,000명의 인구가 20배나 더 많은 피지배민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강해져야 될까요? 얼마나 강해져야 될까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헬로타이가 있죠. 오늘 이 헬로타이가 이 스파르타 사회에서 어떤 비참한 삶을 사는지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테네에는 시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시민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죠. 그곳이 어딥니까? 민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회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어떤 우리가 속된 말로 말빨이 필요합니다. 어떤 논리와 또 어떤 주장의 어떤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테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철학이라는 학문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바로 그런 아테네가 바로 민주정치, 디모크라시를 만들어냈죠. 자, 그런데 이 노예 인구가 시민 인구보다 훨씬 많았던 이 스파르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노예들을 진압하는 게 바로 국가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를 가장 우선시하는 어떤 정치? 바로 군국주의, 군국정치. 자, 우리가 군사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가 발달했던 도시국가가 바로 우리 스파르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헬로타이. 우리가 다른 말로 헬로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할까요? 노예라고 할 수가 있죠. 스파르타 사회에서 이 노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 헬로타이는 메세니아 지방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스파르타인들한테 저항을 하면서 이 스파르타 사회에서 가장 하층 민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많이 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 노예와 시민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스파르타인들이 이 헬로타이들한테 개가죽, 염소 가죽, 요런 양가죽, 요런 거 아니에요. 개가죽으로 된 모자를 씌웁니다. 그리고 조끼를 입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업 활동에 종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전부 다 누굽니까? 군인들이죠. 그죠? 그래도 일반 생업 활동은 누가 해야 돼요? 바로 페리오이코이하고 이런 헬로타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매질에 시달려야 됩니다. 매질을 하지 않는 주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스파르타인들에 의해서 시시각각 때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살인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헬로타이 중에서도 굉장히 잘생긴 헬로타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예. 어떻게 할까요? 죽입니다. 선생님, 죽을 수가 있어요. 잘생기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 또 키가 크시죠?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말빨 좋으시죠? 리더십 뛰어나시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스파르타인들이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헬로타이. 그죠? 그래서 가장 못생기고, 가장 말빨도 없고, 있는 듯 없는 듯, 가장 존재감이 없어야지만 이 스파르타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계층이 바로 헬로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파르타에서 살려면 어떤 생존 법칙이 있어 주어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왼쪽에 있는 리크루고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입법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러분, 자, 이게 형용사가 있어요. 전설적인 입법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파르타 역사를 배우다 보면 스파르타에는 딱 두 사람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리크루고스하고 앞에 레오니다스 왕. 두 사람밖에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리크루고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선을 건국했을 때 조선의 설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조선을 설계했던 사람. 정도전이었죠. 이 스파르타의 모든 시스템을 설계했던 사람이 바로 리크루고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메세니아 지역을 정복을 해가지고 노예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메세니아 지역이 바로 스파르타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럼 노예들은 토지를 가지지 못하니까 이 스파르타의 시민들이 그 지역의 땅을 차지해야 되겠죠.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토지 개혁을 실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리크루고스입니다. 이 사람은 또 정치 개혁도 또 진행을 했었죠. 원로원을 만들었으니까. 또 무슨 개혁을 했었냐면 오늘 배우는 교육개혁. 우리가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 화폐 개혁도 단행을 했습니다. 화폐라 그러면 여러분 보통 뭘로 만들어지나요? 이 옛날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관리들한테 뇌물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부패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럼 니크로고스는 이 돈을, 화폐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전부 다 쇠붙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들이 이것을 뇌물로 받으려고 해도 무겁고 뇌물을 우리가 쇠붙이 하나만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거워서 보관이 어려워서 뇌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회가 굉장히 건전해진다는 거죠. 관리들이. 부정부패가 한꺼번에 일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인물입니다. 니크로고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이 사람은 그냥 평민, 귀족이 아닙니다. 왕족이에요.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고 자기 형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형이 왕이 되었는데 일찍 죽어버렸죠. 형수가 있었습니다. 형수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에서 그 형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니크로고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형수가 홀로 된 미망인이 된 그 형수가 이 니크로고스를 찾아옵니다. 니크로고스. 시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련님이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니크로고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뱃속에 있는, 잠깐만요. 물을 한잔 안 해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니크로고스, 내 뱃속의 애를 유산시킬 것이다. 지울 것이다. 나랑 결혼합시다. 나와 결혼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 낳은 아들한테 이 스파르타를 물려줍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선생님 같았으면 그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니크로고스를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아니요, 놀아가실 겁니까?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수님, 그 뱃속의 아이를 지우려고 하면 독초를 먹어야 되니 형수님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이를 낳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래서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태어났겠죠? 공주였을까요? 왕자였을까요?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니크로고스는 한 번도 이 망설임 없이 이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그 조카한테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니크로고스는 왕위를 가감하게 던져버리고 떠납니다. 여행을 가죠. 그래서 어디로 여행했을까요? 이집트. 반해버렸네요, 니크로고스한테. 이집트로 여행을 가고 아테네로 여행을 가고 아프리카, 그러니까 주변 모든 폴리스, 우리가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좋은 점, 그 지역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지역의 경제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니크로고스를 조카였던 그 왕이 다시 부릅니다. 얼마나 믿음직한 삼촌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니크로고스를 모셔와서 이런 입법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했던 게 바로 이 니크로고스의 입법,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스파르타 사회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우선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야만 됩니다. 건강해야만 됩니다. 건강한 아이만 키우게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자, 고된 훈련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아이만 양육하는 거죠. 왜요? 만약에 이 아이가 장애를 가졌거나 약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스파르타 사회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국가의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면 이 아기를 그 마을에 있는 장로, 원로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만 20세 되면 신검이라는 걸 하는데 이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검을 합니다. 그래서 뭐 1급인지 1급 현역인지 2급 뭐 그건지 방인지 당장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형아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저체중이었거나 그런 친구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이 절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벽 이름이 뭡니까? 아포테타이라고 합니다. 요 지금 장면이 영화 300에 나오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는 숨도 쉬어보지, 며칠 쉬어보지도 못하고 이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죠. 이 아기의 유골들이 보이십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똑같이 아기로 태어난다면 제일 먼저 검시를 받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는 하체 부분을 특별히 더 꼼꼼하게 살핍니다. 왜요? 나중에 스파르타의 전사를 출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체 부분을 더욱더 꼼꼼히 살핍니다. 이 스파르타 여성들도 스파르타 남자와 똑같이 군대에서 똑같은 훈련을 합니다. 야, 그런데 16세가 되었을 때 다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16세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16세가 되었을 때 만약에 이 여자아이가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 생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가슴이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절벽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때 떨어뜨려서 다시 죽여버리죠. 이게 바로 스파르타 사회라는 거죠. 자, 우선 두 번째, 극한을 견뎌라. 그러면 제가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한 아이만 키우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우선 1차로 살아났습니다. 자,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견뎌야 되는 거죠. 극한을 견뎌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영화 300에 나오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살이 되었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난 나이가 7살이 되었죠. 7살이 되면은 아고게라는 병영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7살 때 군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의 인생의 전성기, 가장 아름다웠던 황금 시절은 언제까지? 6살까지였다는 거죠. 그때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단란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군대에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7살 때. 아고게라고 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고게. 아고게. 자, 그러면 이 아고게에서는 어떤 삶이 펼쳐질지 그 극한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이 아이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죠. 옷은 단 한 벌 제공됩니다. 1년에 단 한 벌. 신발은 제공될까요? 신발은 사치입니다. 신발을 신기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입학하자마자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매질을 당해야 돼요. 매질을 당해가지고 신음소리 한마디, 그러니까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그 매질을 견뎌야지만 아고게 입학 자격이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채찍 맞기 대회라고 있죠. 그러니까 1년에 계속 이런 채찍 맞기 대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거죠. 그리고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난 다음에 자갈돌에다 굴려요. 그 사람을. 그러고 난 다음에 찬물을 퍼붓습니다. 왜요? 피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피부를 가죽처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세 때 이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되면은 빨간 망토를 지급받습니다. 빨간 망토 기억나십니까? 이 빨간 망토가 이들의 군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도 침대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침대는 어떤 침대냐 하면 굉장히 자연주의, 예, 완전 웰빙 스타일입니다. 풀로 만들었습니다. 풀로 만든 자연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풀로 만든 침대에다가 이 친구들을 재워서 이 아고게에서는 이 침대에다가 재워가지고 이 친구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죠. 요거는 여름용 침대예요. 그러면 겨울용 침대는 어떻게 될까요? 겨울용 침대는 어떨까요? 바로 이 풀 속에 가시를 넣어 놓습니다. 이 겨울에는 사람이 자다가 동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잠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이 들다가도 수시로 깰 수 있도록 이 풀숲에다가 뭐를 넣어 놓습니까? 가시를 넣어 놓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아고게 병영 생활이었습니다. 자, 12세 때, 자, 군복을 지급받았습니다. 빨간 망토를 지급받았죠. 이 빨간 망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군복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전쟁 때는 우리가 담요, 모포라고 하나요? 그런 모포 역할도 이 그 빨간 망토가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16세 때, 16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고게에서 밥을 삼시세끼, 요즘 삼시세끼가 굉장히 유행인데요. 삼시세끼를 지급받다가 이때 두 끼를 없애버려요. 한 끼만 줍니다. 그러면 이 한창 16살 그러면 한창 먹을 나이 아닌가요? 그러면 나머지 두 끼는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는 자기가 구해서 먹으라는 거죠. 이 말은 훔쳐서 먹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두 끼는 마을에 내려가서 훔쳐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훔쳐서 먹었을 경우에 들키잖아요. 들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거짓말부터 가르쳐 줍니다. 거짓말을 가르쳐 줘요. 다음 두 번째. 자, 들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할까요? 자, 들켰을 경우에는 이 친구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어떻게 할까? 매를 맞게 되겠죠. 매를 맞게 되는데 문제는 훔쳐서 매를 맞았을까요? 들켰기 때문에 매를 맞았을까요? 들켰기 때문에 매를 맞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전시 상황에서 훈련이라는 거죠. 내가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떤 식문을 당했을 때, 배가 고팠을 때 이런 것들을 참아내는 훈련. 바로 이 아고게에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면 통과 의례라는 것을 합니다. 이 통과 의례가 뭐냐 하면, 자, 야생에 내던져지는 거예요. 야생에 이 짧은 창 하나를 가지고 내던져지는데 동물을 잡아와야 됩니다. 야생 동물을 잡아와야지만 그게 졸업시험에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이 졸업시험 점수가 높을까요? 육식동물이 졸업시험 점수가 더 높을까요? 육식동물이 졸업시험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더 강인한 전사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드디어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10년 뒤에 내가 바로 스파르타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민의 자격을 내가 태어나서 30년 만에 획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통과 의례 중에 하나 바로 크립테이아라는 게 있습니다. 크립테이아가 뭐냐 하면 바로 비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의식이라는 건데 이 아고게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굉장히 똘똘한 청소년들 있죠. 에이스급들. 요런 사람들을 따로 이 크립테이아를 조직합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마을에 내려가서 아까 메세니아의 노예를 뭐라고 했었죠? 헤일로타이라고 했죠. 그 헤일로타이를 살인하는 행위를 합니다. 자, 이 크립테이아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노예 헤일로타이의 개체수를 줄여가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감히 반란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거. 바로 이 비밀 경찰 크립테이아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수행을 해야지만 바로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스파르타의 전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바로 스파르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팀플레이, 조직력. 우리가 집단주의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팀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팀플레이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게 스파르타만의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공동 식사 제도입니다. 이 공동 식사 제도는 한 15명이 한 팀으로 조직이 됩니다. 식탁의 평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니크로고스가 만들었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명이 밥을 먹습니다. 어떤 걸 먹을까요? 자, 멜라스 조모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 블랙스프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시는 순간, 자, 먹음직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스님, 미식가시잖아요. 뭘 먹을만 해요? 짜장면. 아, 짜장면 같습니까? 색깔은 짜장면 색깔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블랙스프는 재료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돼지뼈와 피. 우리나라의 선지국이 있죠. 그러니까 돼지뼈와 돼지뼈를 푹 우려내어서 거기에다가 돼지피를 넣습니다. 그리고 간을 하죠. 소금과 식초를 가지고 간을 합니다. 자, 맛이 상상이 되십니까? 맛있습니까? 근데 스파르타의 남자들,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이걸 평생 동안 먹습니다. 하루에 삼시세끼. 자, 군대 짬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군대 짬밥인데 여기 7살에 들어가서 한 60세까지 먹으니까 53년 동안 이걸 먹는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론 거친 보리빵도 있습니다. 여기다 찍어 먹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진짜 대단한 용감한 전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랙스프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테네인들이 자, 호기심 많은 아테네인이 이 스파르타에 와가지고 이 블랙스프를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우리 아테네의 돼지 새끼도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 진짜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용감하구나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식탁에 놓여진 이 블랙스프는 스파르타의 평민이든, 스파르타의 전사든, 스파르타의 왕이든 똑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의 평등인 거죠. 아, 저도 이런 음식만 계속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시세끼. 자, 우리 남편은 전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져진 이 조직력으로 크게 이 페르시아의 어떤 군대를 혼내주었던 전투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영하 300의 어떤 모티브가 되었던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 이름을 보통 이렇게 네이밍을 할 때, 이름 붙일 때 보통 먼저 쳐들어왔던 나라 있죠. 그러니까 먼저 싸움을 걸었던 나라. 그런 나라의 이름을 보통 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페르시아가 먼저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던 스파르타 연합군이 먼저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테르모필레 전투, 야, 여기 쳐들어오는 페르시아 군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숫자 한 몇 명 정도 보이십니까?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한 1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병이 한 수십만 명이 되겠죠. 이런 전투병이 따라오려고 그러면 보급병은 그 2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한 100만 명 정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하 300에서 또 하나의 압권인 장면이 뭐냐 하면 낮이에요. 낮인데 이 페르시아의 이 대군이 그 수십만 대군이 화살을 다 날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300명 있는데 영화 속에서 화살을 다 날린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태양이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한 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은 시원한 그늘에서 싸울 수가 있겠군. 야, 왠지 쓰레기 넘치는 그런 대사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인들이 사용했던 보통 이 그리스에 있는 이 폴리스 국가들은 보통 이 팔랑크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무장 밀집 대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럭비라는 스포츠가 있는데 그 스크럼을 자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방패인데 방패 이름이 호플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긴 창이 있죠. 이게 바로 사리사라고 하는 긴 창입니다. 요 2개만 있으면 거칠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우선 그러면 왜 이 스파르타는 이 팔랑크스를 했을까? 이 밀집 대형을 사용해서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 싸웠을까? 우선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리스에는 산이 많아요? 평야가 많아요? 산이 많죠. 예,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는 평야가 있다고 했지만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에는 기병이 활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기병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산이 많기 때문에 기병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말이 있어줘야 되는데 말을 키우려고 그러면 초원이 있어줘야 돼요. 풀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가 위치하고 있는 그리스 북부 지역은 그러니까 기병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초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그리스 이 지역은 기병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병 위주로 또 이렇게 군대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활을 쏘는 우리가 병사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궁병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스파르타와 다른 여타 이 폴리스들은 궁병이 없습니다. 왜요? 화살도 다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뭐만 있으면? 방패만 있으면. 이 호플론이 있기 때문에 이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궁병조차도 없던, 그러니까 오로지 보병밖에 없던 나라들이 바로 이 그리스의 폴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중무장 밀집 대형 이 팔랑크스를 하려고 그러면, 자, 오른손에는 다시 뭐라고요? 창. 왼손에는 뭐? 방패. 자, 그런데 이 방패를 들을 때 이 방패는 누구를 방어하게 됩니까? 나의 왼쪽을 방어하게 되죠. 또 있습니다. 나의 왼쪽에 있는 나의 전우를 또 함께 방어를 해주게 됩니다. 맞죠? 나의 왼쪽과 상대방의 오른쪽. 이걸 다 동시에 방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어디예요? 가장 왼쪽 측면이 뚫리면은 이 팔랑크스의 이 스크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왼쪽 측면에, 양쪽 측면에 있는 전사들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용감한 전사들이 배치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그리스에서는 이 팔랑크스로 보통 싸우기 때문에 지구전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쿵쿵 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화 300에서 이 남자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에피알테스죠. 여기에서 배신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영하 300의 어떤 스파르타 300명의 전사와
그리고 다른 그 폴리스에서 한 보급 병사가 한 700명 정도가 여기 붙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300명의 전사들이 이 페르시아 대군을 맞아서 정말 며칠 동안 잘 싸웠습니다. 근데 결국 무너졌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에피알테스 때문에. 이 에피알테스가 왜 스파르타를 배신했을까요? 이 에피알테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염이라고 느껴지죠? 꼽추입니다. 꼽추. 자, 이 에피알테스가 레오니다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나도 이 팔랑크스 대열에 나도 참여하고 싶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오니다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전우를 지켜줄 수 없잖아. 왜요? 이렇게 약한 친구들은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에 스파르타의 전사가 될 수 없다는 이런 레오니다스 왕의 말에 이 에피알테스는 배신의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대군한테 이 테르모필레의 협곡의 우회로를 가르쳐 주었고, 그것 때문에 이 스파르타의 300명의 전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죽었다라고 스파르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에서 가장 비겁한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온하게 나이 들어서 죽는 거. 이게 가장 비겁한 죽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비석도 세워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한테만 어떤 전사한테 가장 최고의 우리가 훈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석 하나를 세워줍니다. 역사에서는 이 레오니다스 왕의 어떤 시신이 40년 뒤에 그 유골이 스파르타로 다시 보내졌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유골이 보내져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한 비석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비문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여, 가서 스파르타인들에게 전해주시오. 조국의 명령을 이행하고 여기 우리가 잠들어 놓으라고. 야, 멋진 비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한테 우리의 죽음을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보통 이런 죽음은 전령사가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 전령사마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스파르타를 위해서. 자, 이게 바로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도시국가 스파르타의 탄생과 그리고 스파르타의 어떤 생존 법칙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죠, 선생님?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펌프라고 하시네요. 선생님, 혹시 집에 이거 있었나요? 아,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30여 년 전에, 한 40여 년 전에 있던 우리 집 마당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집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우리 집을 찾는 듯 감회에 젖었습니다. 자, 요거 보면 바로 펌프죠. 그러니까 펌프질을 한번 해보셨겠네요. 그죠? 보통 펌프질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먼저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서 여기에다 가득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지만 콸콸콸 물이 쏟아지게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녹물이 나와요. 근데 계속 젓다 보면은 나중에 지하수가 솟아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펌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넣어주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뭐라고 하죠?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파르타인들은 그 자신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어떤 마중물을 부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건강하게 태어났어야 됐어요. 두 번째, 악오계에서 견뎌내야 됐습니다. 극기, 참아내야 됐죠.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바로 팀플레이를 해야 됐습니다. 개인을 희생을 해야 됐죠. 자, 그런데 과연 이 스파르타인들은 행복했을까요? 7살 때 아고게의 병영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0살 때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단란하게 생활했을까요? 저녁은 가족과 함께 먹지 못하죠. 누구랑 먹어야 됩니까? 공동 식사 제도. 자, 거기에서 나의 동료와 함께 먹어야 됩니다. 아이하고 단란하게 사는 시간이 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인들은 굉장히 불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 불행은 누가 자초했습니까? 바로 이들이 자초를 했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메세니아를 정복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노예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노예의 반란, 그것을 두려워했죠. 그 노예의 반란을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 과연 알면서 죽었을까요? 또는 살았을까요? 자, 이 사람들, 이 스파르타인들이 평생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하나의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오로지 강인한 전사가 되어야 된다. 강인한 전사가 되어야 된다. 왜요? 바로 이 불안감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불안감이 바로 두려움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집에서 자녀들을 혹시 다그치지 않습니까? 왜 다그쳤을까요?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너 수능이나 제대로 칠 수 있겠어?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겠어? 학교나 제대로 뭐 마칠 수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을 더 다그치고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행복한 삶, 스파르타의 어떤 생존, 스파르타의 삶은 제가 봐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마중물이 필요할까요? 선생님은 어떤 마중물을 부어주고 싶습니까? 오늘 질문 너무 많이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마중물을 붓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극기, 절제, 이런 거 말고. 어떤 거요? 자, 다음 주에 자, 숙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마중물을 붓고 싶습니다. 바로 무슨 가치? 인간의 가치, 바로 함께라는 가치. 요 마중물을 한번 부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경쟁자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친구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보통 이런 그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친구를 친구같이 느끼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을 전부 다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할까요? 두려워질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옆에는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생존에는, 저의 행복한 삶에는 이런 함께라는 이 가치,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함께라는 가치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